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국제정치 이론 연구 네트워크 니트라고 부르는 연구 모임회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경희대학교에 계시는 이유철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에 있는 이유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에서 국제학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에 있었고요. 더불어서 공부는 영국에서 은영수 교수님과 같은 영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많이 멀지 않은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서 국제정치, 특히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된 방법론적 토대는 영국 학파 이론을 가지고 했고요. 석사를 셰필드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존 홉슨 교수님의 이제 IP를 공부를 하면서 브리스톨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톨에서는 장영진 선생님에게 배우면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짧게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들도 있었고 성취와 또 도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첫 출발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전문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구자가 왜 되고자 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혹은 뭐 사람이나 뭐 책이 돼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그 과정에서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또 학자가 되고 싶은 많은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식을, 그러니까 주제 넘습니다만 이제 지식을 굳이 정의를 하자면 되게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지만 좀 삶에 체화된 지식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시절 때 학생 운동을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근거라든지 그걸 사유할 수 있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걸 보면서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학문에 빠졌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제게 지식에 대한 욕구를 갖게 했고 그 욕구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자격증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근데 뭐 최소한 제가 논문 쓸 수 있는 자격 정도는 허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 경험 그것이 결국에는 제 지금 자리를 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뭐 일종의 체현된 현상학적인 실체가 여기 앉아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삶의 경험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거기서 출발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인 게 객관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관련해서 물론 이제 출발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시간을 현재로 이제 맞춰보고 2023년과 지금 이제 2024년이 됐는데 2024년 1월 달까지 가장 선생님의 연구자로서 선생님의 흥미를 끄는 사건, 현상, 뭐 이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논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흥미롭게 보는 거는 국제 질서의 변화, 전환기적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하마스까지 오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내일 그렇죠? 그 대만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등등 이걸로써 논쟁화되고 있는
뭐 신냉전에 관한 음. 논쟁이라든지 여튼 지난 탈냉전적 질서에서의 어떤 전환기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읽어내고 그 다음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그냥 우연히 되게 오래간만에 로버트 콕스 글을 이제 보는데 그 다극주의에 대한 다극파에 대한 고민들을 보면서 좀 공감하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더불어서 뭐 탈식민주의 이론들을 최근에 읽게 되면서 느낀 고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동맹 운동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뭐 물론 은 교수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IR에 대한 고민들도 그 안에서 결국에는 다시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질문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도 연결이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국제정치학 조금 더 넓게 보면 뭐 정치학 전반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큰 도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학문 안에서요. 근데 저는 요즘에 한국에서 느껴지는 거는 약간 지식의 편중화? 네. 그 뭐 사전 토크에서도 살짝 이야기 드렸다시피 굉장히 지식의 권력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하면서 특히 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유슬리스한 네, 그런 게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너무 그냥 가끔 받았었던 느낌은 내가 하고 있는 게 생산적이지 않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들게 만들 정도로 사실은 지식의 편중화와 권력화, 정치화 최근에는 더욱더 그러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과 선생님의 이 대표 연구 소개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미리 대표 연구 한 2개 정도를 알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2개의 대표 연구를 보내주셨는데 그 2개의 대표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논문은 제가 영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로 쓴 논문이기도 한데요. 박사 논문을 쓰면서 고민했었던 내용들을 좀 모아놨다가 그것을 좀 맥락화해서 낸 논문입니다. 제목은 주류 국제정치 이론이 지닌 서구 중심성에 대한 대안적 인식론 논의라고 했고요. 부제로 국제사회론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라고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공부한 내용들이 대체로 영국학파 이론이었다 보니까 이 국제사회론, 영국학파의 이론을 중심으로 서구 중심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번 해보았다. 굉장히 실온적인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제 이제 공부에 대한 고민들에서도 이어지는 것이지만 무엇이 지금 국제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는가? 지금 그 국제 질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지배적 지식을 만들어내는가라는 고민들 속에서 사실은 이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저한테는 이제 주류 국제 정치 이론이라고 하는 어떤 터미놀로지로 귀결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내용은 이러한 주류 국제 정치 이론에 대한 비판 지점을 보는 거고요. 그 지식의 권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적 지식의 권력성, 그것이 지배적 권력이 되어 버려서 결국에는 대상화된 지역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동아시아 혹은 한국 뭐 이런 지역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대상화되거나 혹은 비서구 지역들이 종속된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되었고요.
다루면서 지적 서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단 말 그대로 지식, 서양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국제정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의 단 한 번의 경험 혹은 서양의 우연한 경험이 일원화되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 그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언어입니다. 따라서 뭐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되게 아이러니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학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서구성을 비판한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상할지도 모르는데요. 그 이유는 앞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서구적 국제사회론에서의 핵심 과제로 본 것은 저는 일단 유럽 국제사회의 팽창이라고 하는 관점, 그 다음에 문명의 기준이라고 하는 관점. 사실 국제사회의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국제정치 이론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주권국가 체제라든지 힘의 균형의 어떤 원류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유럽의 경험에서 비롯된 거고 우리가 대상화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이론 틀로 좀 사용을 해봤었던 거고요. 더불어서 문명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기준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는 않지만 일종의 우리는 그것을 근대화라는 표현으로 체화되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의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발전론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 발전론은 당연한 발전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이론틀을 가져온 이유는 주류 국제정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냉전을 거쳐오면서 냉전화된 인식론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두 가지의 그 이론적 틀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럽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을 사실 좀 상상을 하면서 고민했었던 내용들은 줄리옹고라든지 미뇰로라든지 뭐 바스카 등등에 대한 그 학자들의 이론들을 가지고 고민해 왔었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적 서양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왜 영국 학파냐 이런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서구적인 지식을 사용한다는 것이 완전히 서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결국에 탈식민주의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적대적인 배제, 즉 혐오가 따르는 어떤 배제 혹은 거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한 방향이죠. 모방과 매료, 그러니까 매료되어서 그걸 모방하는 행위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양극단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비서구성을 위치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략적인 거부를 한다거나 혹은 도구적 모방을 통해서 우리가 비서구적인 상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 상상력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파편 아니야, 보편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의 의견이라든지 미뇰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그 인식론과 존재론의 괴리라기보다는 거기서 어떤 타협점을 찾고자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뇰로만큼 뭐 라디컬하게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거고, 하지만 지금 체화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잖아요. 이 둘 사이에서 어딘가를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사실은 이 논문에서의 고민으로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서구와 서구의 대립, 그러니까 서구를 대상화한 비서구라고 하는 말도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이 비서구를 상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프레임을 가져와야 되겠다 한 게 문명의 관계라고 바라본 거고요. 하지만 문명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명의 관계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일정 부분의 한계들을 고민을 했고 그 한계들 속에서 저는 지식사, 그러니까 지적인 역사를 좀 살펴보는 게 오히려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지적 서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경로를 타고 우리에게 왔고 그 우리가 그러면 그 지적 서양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외화되어 왔는지 이 스토리가 사라진다. 이 스토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서양이라고 하는 게 반서양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탈식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되살려낼 것인지 하는 것을 오히려 그들과 우리의 만남 속에서 좀 찾아보고자 하면서 그걸 맥락화할 때 어떠한 비서구적 국제정치 이론의 인식론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담은 논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방금 소개해 주신 논문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들을 저희가 이제 미리 그렇죠? 저희 리트 회원 선생님들한테 몇 개를 받았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개만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대표 연구라고 또 생각해 주시는 그 논문으로 또 넘어가는 게 순서상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가장 먼저 질문을 혹은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저희들처럼 국제정치를 전공한 연구자는 아닐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구중심주의를 문제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을 전유한다라고 하는 이제 논문의 취지부터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가시냐? 도대체 영국학파가 뭐고 영국학파에서 이야기하는 국제사회론이 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일종의 어떤 파운데이션을 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국학파 하면 그 마상현 교수님이 매우 잘 소개해주신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역사, 인물 등등이 쭉 나옵니다. 근데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국제 체제를 과거 주류 국제 정치 이론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하고 조금 다르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아나키라고 하는 국제 정치 체제를 사회적으로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 국제 사회론이 되는 겁니다. 이 국제 사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노미가 아닌 아나키적 사회라고 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정치 이론가들이 글을 쓰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국제정치 학자들이 표현할 때는 대부분 이제 국제체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국제사회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따라서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사회성을 좀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그 둘이 어떻게 관계하느냐를 소위 이야기하는 간주관성, 한국말로 하면 이상하지만 인터서브젝티비티, 상호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국제사회를 바라봄으로써 사회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류 국제정치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회의적으로까지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적인 인식론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사회, 그러니까 즉 칸트적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혁명주의가 있고요. 이 둘 간의 사이 속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온다. 그 라셔널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합리적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종의 영국학파의 방향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뭐 국제법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조약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협정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정치 이론가들 중에서 영국학파 이론가들은 국제법이나 혹은 조약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쟁도 관심 있지만 오히려 그 부분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적인 또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설명을 들어보신 이 영상의 시청자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보통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영국학파하면 영국만의 전통 문화나 혹은 정치 사상의 특수한 무언가를 진료 삼아서 이론이나 사상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러면 도대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서구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오늘 선생님께서 추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영국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가 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이제 시도를 논문을 통해서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질문 한두 개를 먼저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선생님이 공통으로 주신 질문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영철 선생님과 정지한 선생님이 공통으로 주신 질문이 있는데, 이제 서구 중심성 혹은 서구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서 비서구 내지는 한국적 국정시 이론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언급하신 부분들이 논문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쵸, 거기서 한국적이 어떤 의미냐, 혹은 한국적 국정시 이론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질문 네. 하셨어요. 근데 보통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네. 맞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주류 국제정치 이론 하면은 대부분은 서구, 특히나 이제 근대 서구, 근대 서유럽과 북유럽, 서유럽과 이 북미의 근대 경험에 기초한 이론을 말하고, 그죠? 이제 그것의 대안으로서 비석으로 이야기할 때 그게 뭐냐라는 질문을 항상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뭐 하고자 하면은 너무 오랫동안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조금 뭐 부연 설명하신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존경하는 두 교수님께서 특히 이제 조영철 교수님께서 질문한 걸 보면서 뭐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었던 부분 중에도 하나인데요. 한국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서구적, 비서구적 모두를 포괄한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적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과정에 한국적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한국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고민하는 것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스스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우리가 한국의 인식론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어떤 지식사를 가지고 그것들을 형성해 왔는지를 포착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서구적, 비서구적 모두를 포괄한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어떤 존재론적 재구성이라고 좀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뭐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교수님? 이어서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왔었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론적 전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당신의 존재론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이걸 읽어보면서 와, 거칠게 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거칠게 쓸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면서 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여기에서 존재론이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상화된 지역의 주체화를 저는 가장 주목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식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식론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배제시킨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리엔 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리엔트는 이제 다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방식을 보는 것, 보는 방식대로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뭐냐면 인식론도 중요하지만 곧 우리가 존재론에 의해서 인식론이 한정된다라고 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그 거세된 존재론, 뭐 이렇게 거칠게 표현한 어떤 행동주의, 그러니까 행동주의 과학이론의 이론론적인 존재론이나 혹은 연역주의에 대한 비판, 이런 내용들은 이 고민 속에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바스카가 얘기하듯이 이제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결국에는 이 사물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한계짓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조금 더 주목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너의 존재론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존재론의 전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인식론 중심의 이론론적인 관념에서부터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엔 존재론적 전환이었었던 거고, 그러니까 저의 존재론이 무엇이냐라고 그러면 다시 묻는다면 일종의 탈식민주의적인 존재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관념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몇 가지 조건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몇 가지 조건을 저는 이제 서구 유럽의 이례적 경험이 역사주의화되어 보편 개념으로 포장되는 것에 대한 일정한 비판적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동시에 우연한 경험의 필연화, 이것들에 대한 어떤 지적, 문화적 지배 종속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인식이 일단 무엇보다 기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탈식민주의적인 존재론의 하나의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탈식민주의적인 어떤 이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서구적 지식을 다시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조영철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그 트랩에 다시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아마 비판이 자연스럽게 올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소위 탈식민주의 학자 이제 반브라가 그런 얘기하는 연결된 역사. 연결된 역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물론 반브라가 이야기하는 연결된 역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체적이거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는지는 뭐 각자마다 바라보는 바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연결됨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시 저는 지식사로 돌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서양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앞서 이야기한 현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왔는지, 그러니까 탈식민적인 혹은 탈비서구적인 관점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을 투영해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비서구성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나를 보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질문에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라서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오랫동안 많은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고민거리도 나눌 수가 있지만 추후로 미룰 수밖에 없는 저희 이제 컨텐츠상 시간 관계상 그런 게 있고요. 그냥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만간 저희가 이제 니트 모임에서 이런 개별 인터뷰를 다 마치면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 방식으로 전체가 한번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 섹션의 주제로 저희 이 주제를 다루면 어떨까 저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충분히 조금 더 충분하진 않을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의 질문도 있지만 우리 이유철 교수님께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다 어느 정도는 이제 리플라이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음 논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대표 연구로 꼽아주신 논문은 또 최근에 나온 2022년도 국제정치 논총에 게재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국제질서와 규범에 대한 이런 논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또 짧게 소개해 주시고 추가 질문 하나 두 개 정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꽤 긴 논문인데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실어주신 이제 그 편집위원회에게 감사의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국제 질서와 규범의 대립, 지배 윤리에서 초월적 규범으로라고 하는 긴 제목을 갖고 있는 이 논문은 우리가 2020년대 들어오면서 경험한 가장 최근의 전쟁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규범적인 딜레마 상황을 좀 체계적으로 설명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보다는 이제 젊은 제 경험에서는 학교를 다닐 때 이라크 전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파병 문제가 터졌었고요. 그런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요. 대학 때입니다. 대학 때요. 네, 네. 네, 그렇게 경험을 했었던지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마주했었을 때 옛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죽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것을 옹호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으로 이게 규정되어 버리는 스탠스가 모든 것들이 그런 고민들이 이 논문을 쓰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사실 전쟁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관심도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셰필드에 있었을 때 특히 이제 뭐 동물권을 공부를 하면서 전쟁 윤리도 함께 공부를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기억을 되살려 가면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전쟁 윤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 전쟁 윤리라고 하는 것이 뭐 마이클 왈서도 넘어오고 그 다음에 2003년 이라크 전쟁이 터질 당시에 나왔던 기적의 논리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왈서에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비상사태론 뭐 예측 가능한 위협이 왔을 때 선제 타격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적으로 합리화되는 그리고 정당화되는 이러한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뒤이어서 사실은 이 안에서 특히 전쟁 윤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개전의 정의, 그 다음에 전쟁 중의 정의, 그 다음에 전쟁 후의 정의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전쟁 개시의 정의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모두 합법적일 수 있다. 네, 국제법적으로. 규범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동의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그러한 합법화 혹은 정당화라고 하는 과정이 결국에 다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권력 정치에 의해서 규정된 하나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제2조 4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차별적 규칙이며 미개적 이제 국제법이라는 저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 여기 안에서의 그 대립을 통해서 사실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글을 쓰면서 되게 고민됐었던 것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몇 가지 대립점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근데 여기에서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은 뭐가 됐든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됐든 러시아가 됐든 어떤 물리적인 행위는 참전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참전은 전쟁의 지속을 의미하는 거고, 전쟁의 지속은 승리가 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적인 결론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재밌는 것은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은 전쟁을 지원하는 것으로 외화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전쟁을 멈춰서 이거를 굉장히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전쟁을 멈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윤리적 어떤 명제, 즉 전쟁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이 굉장히 친러시아적으로 바라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관계를 보면서 조금 뭐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겠다, 설명할 필요가 있고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고, 이 문제는 결국에는 다시 또 그 윤리를 만드는 기준, 그러니까 즉 전후 이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그것이 권력화되고 그 권력화된 지식을 가지고 러시아가 거꾸로 써먹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이것들을 설명하는데 좀 페이지를 많이 할애하였습니다. 네, 최대한 촘촘하게 써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너는 대안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윤리가 없는 어모럴한 상태를 그러면 추구하는 거냐, 너무 드라이하지 않냐. 뭐 최근 미어샤이머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걸 모럴라이즈해서 내가 이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거는 또 전쟁의 지속을 더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윤리라고 하는 것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 어떤 형태를 띄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초월적 윤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니체에서 많이 이렇게 힌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덕이 아니라 그 도덕을 해석하는 데 좀 주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덕이 해석적인 한에서 상승적인 삶을 위한 활동, 그 한에서,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이걸 특정 유형의 삶의 조건이 충족되는 가치 체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월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월적 윤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방법론은 여기에서는 서술하지 않았지만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간단하게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읽었습니다. 다시 원서를 잡고 읽었는데 일종의 도덕을
문제화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도덕의 가치의 문제점을 좀 바라보고 집중하자라는 생각이었고 그것이 계보학적인 방법론이어야 될 거고요. 이런 두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어떤 초월적 윤리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윤리를 해석하는 거죠. 다시 거부하고 그 밖에 다른 윤리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월적 윤리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초월적 윤리에서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힌트를 내세운 것이 결국에는 이제 비서구성. 사실 알랭 바디유가 프랑스에서 테러가 있었을 때 이제 서구 중심주의적인 어떤 한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재미있게 봤었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다시 유럽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논의, 유럽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논의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알랭 바디유가 파리에서 있었던 그 샤를리 앱도 사건 이후에 썼었던 글 중에서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균열들, 이 균열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탈식민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차태석 교수님이 쓰신 글에서도 사실 나타나는 언급되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단층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사실 보면 동유럽에서 이어지는 그 냉전적인 그 단층선이죠. 이삼성 교수님이 이야기한 뭐 동아시아 대분단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동유럽에서부터 쭉 이어져 와서 뭐 인도를 거쳐서 대만 그리고 한국으로 이어지는 이 냉전의 그 분단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사실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유럽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그때 했었고 저는 요 알랭 바디유가 이야기한 그 비서구성에 대한 고민을 좀 공유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서구성의 필요성, 비서구적 상상력의 필요성 안에 함께 이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때 당시 알랭 바디유의 그 이후에 쓴 글도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공산주의라는 이념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네, 고맙습니다. 이 지금 소개해 주신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러난 국제 질서와 규범의 대립이라는 제목의 이 글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고 사전에 읽어봤을 때 느끼는 점은 앞서 설명해 주신 글과 상당히 표면적으로 다루는 분석의 대상은 다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기존에는 이제 서구 중심주의적인 이론을 다루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문제의식은 굉장히 유사하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반가운 글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저희 국제정치학계에서 뭐 정전론을 비롯한 윤리 도덕 내지는 정의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뿐만 아닌 것 같아요. 앵글로폰이라고 불리는 영어권의 학술지에서도 많이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나 진행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지고 글을 쓰셔서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관련해서 질문 한두 개만 또 물론 역시나 많이 할 수 있지만 시간을 고려해서 한두 개만 해보면 역시나 이제 먼저 시청자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국제정치나 국제법 전공을 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 또 이제 논의의 핵심 중에 하나 이 글의 논의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각각이 국제법적으로 보면 혹은 뭐 강행 규범의 측면에서 보면은 둘 다 정당화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정치의 질서의 형성 과정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것은 강대국의 논리 또 주권국가 모델로 이루어진 현 국제정치 질서의 논리 속에서 혹은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사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뭔 말이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저희들은 이제 많이 들여다봐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두 갈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 다른 영상들도 살펴보면 워낙 중요한 또 이슈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항상 먼저 시작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명백하게 국제법적으로 불법인 러시아의 침공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익숙하신 분들에게 추가적인 설명만 해주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논리로, 혹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으로, 혹은 어떤 국제법적 조항으로 양쪽의 입장이 정당화될 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권력 정치의 측면에서 왜 한쪽의 편에 서야만 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질문이 커져가서요. 네. 어디에서부터 정리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 앞서서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신 부분 중에서 이제 주권국가 체제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발전해오는 과정 속에 이 역사 속에서 이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이 자유주의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일종의 우리가 이해하는 인권적인 거죠. 인권은 사실은 초국가적이거든요. 이 초국가적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 됐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는 소위 이야기하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지방, 돈바스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responsibility to protect 하기 위해서, 즉 보호의 책임을 느껴서 개입을 하게 된 거고, 우크라이나는 그 지역이 내 주권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곳인데, 명확하게 내 국가를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토일 수도 있는데, 그 영토를 주권적 개념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제3세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주권적인 관점이 굉장히 와닿아요. 그렇죠. 네, 특히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영토 분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게 굉장히 와닿아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러시아가 행한 행동은 그동안 서양이 해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일종의 인도주의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일종의 하나의 그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들을 주도해온 것은 사실은 자유세계였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자유세계의 이념을 거꾸로 러시아, 그러니까 그동안 그 자유세계가 주장을 하면서 대상화시켰었던 그 러시아가 이것을 표방하고 다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을 한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규범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이전에도 있었던 딜레마고, 동시에 그동안 대상화되었었던 그들이 다시 자유주의적 규범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연 설명을 해주셔서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질문 하나만 더 해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쟁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뭐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불가피하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범으로 전쟁의 윤리를 정초하게 되면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방금 앞서 말씀하신 어느 입장과 어느 논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둘 다 정의로울 수가 있는데, 혹은 둘 다 도덕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근데 그 새로운 대안으로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 이제 비서구적인 혹은 내지는 탈식민주의적인 시각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후반부의 주장이시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이 질문은 앞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이 논문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계속 이제 보편성을 말씀해 주시니까 네. 서구와 비서구의 보편성. 선생님 말씀하시는 뭐 보편적 윤리의 기준이라고 할 때 그 보편성이 뭘 의미하는 건지, 또 그게 정말 필요한 건지, 보편성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한 건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이게 탈식민주의적이거나 혹은 비서구주의적인 시각과 경험으로 새로운 이 도덕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동시에 탈식민주의나 비서구의 경험과 그들의 문화에는 전쟁이 없느냐,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다시 폭력의 재생산이나 불가피성으로 우리가 수렴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제시될 수가 있어서, 단순하게 뭐 탈서구적, 비서구 이런 표현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가 분명히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을 네. 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요. 네네. 질문이 더 나은 네, 논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교수님들 여하, 네, 은영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왜 그 질문을 하는 줄 다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서구나 탈식민주의에 대해서 제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앞서 첫 번째 논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상화된 지역이었었다는 거죠. 대상화된 국가 혹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냐면 19세기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상화되어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2020년에 이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태석 교수님도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그러니까 어떤 뭐 자유주의의 종말의 어떤 상징적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카불 후퇴와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층선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제가 느끼기에는 탈식민주의적인 단층선을 타고 그동안 봉합되어 왔었던 문제들이 다시 균열점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개별 사건들로 존재했었고, 압도적인 우위의 물리력과 더불어서 주범적 우위를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봉합시켜 왔단 말이죠. 힘으로 혹은 주범적 우위로. 근데 이것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봉합시켜 놓은 수많은 어떤 균열점들이 하나로 이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 이제 좀 보이는 거 아닌가. 그거는 이제 미국 패권의 상대적인 쇠퇴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걸 두고 헨리 키신저가 70년대 말에 했었던 행동들의 업보다라고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라도 이 상황을 그런 측면에서 비서구적인 관점에서 이 분단선을 바라봤을 때 명확하게 이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점이 명확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이걸 다시 2020년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트럼프 시대와 바이든 시대를 지나오면서 다시 냉전적인 사고로 이거를 다시 덮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초월적 윤리를 상정하고 상상한다라고 한다면 시작점은 비서구적인 데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탈식민주의적 존재론에서 시작돼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가
지점입니다. 그 지점이. 네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추후 세미나를 한번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더 넓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왜냐면 오늘은 이제 이유철 선생님 개인적인 연구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또 어떤 연구적 관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별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학자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나 혹은 논문이 있다면 우리 일반 독자들 혹은 일반 학생들에게 소개해준다 생각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는 책 한 권이 떠올랐어요. 그걸 보는 순간 딱 하나 떠올랐는데 저는 사실은 해외 도서는 별로 네,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한 가지인데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국제정치 이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앞서서 보다시피 이제 신욱기 선생님과 그 다음에 박건영 교수님이 이제 편집하시고 우리 니트 내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윤용수 교수님도 필자로 참여하시고 뭐 전재성 교수님 뭐 등등이 쓰셨는데 제가 항상 그 주로 국제정치 이론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거를 좀 한 단계 깊이 있게 다루고 싶은데 그만한 서적이 충분하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모든 강의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동의하는 바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한 걸음 더 나아간 어떤 이론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게 값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제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저희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아마 선생님한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관심과 또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시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